모든 이가 한결같이 품은 소망. 인간의 행동 규범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많은 친구들을 곁에 둘 수 있다. 반면 이를 저버린다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치고 곤란에 처할 것이다. 그 중요한 원칙이란 바로 이것이다. 타인과 마주할 때 그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다. 철학자들은 먼 옛날부터 인간관계의 원칙에 대해 사색했고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에 도달했다.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작은 세계 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경박한 아첨이 아닌 진심 어린 찬사를 원한다. 친구나 동료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길 원한다. 모든 이가 한결같이 품은 소망이다. 그러니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타인을 존중해주고 대접하자.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인간관계의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나부터 상대를 존중하라. 이 명장한 인간관계의 원칙은 단순한 일상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으깬 감자가 나왔다면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이봐 잘못 나왔잖아요 라고 화를 내는 손님보다는 주문한 음식은 으깬 감자가 아니라 감자튀김이에요. 수고롭겠지만 다시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손님에게 훨씬 호의적인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손님이 종업원을 존중하면 종업원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성껏 다시 조리한 음식을 미소 띤 얼굴로 가져다 줄 것이다. 뭐뭐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수고스럽겠지만 뭐뭐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작은 감사의 표현은 서로 부딪혀 상처나기 쉬운 인간관계의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와도 같다. 그것을 노련하게 활용하는 것은 훌륭하게 교육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순수한 찬사에 담긴 힘. 영국의 소설가 홀케인은 베스트셀러로 큰 사랑을 받은 작가다. 빈곤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는 고작 8년의 정규 교육비밖에 받지 못했지만 좋은 작품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풍요로운 부를 누릴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인이 작가가 되기까지의 경위다. 시를 무척 좋아한 케인은 단테의 시를 독파하고 로제티의 예술적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써보기까지 했다. 물론 로제티는 매우 감동했다. 아마도 그는 내 작품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는 청년이라면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여하튼 그는 케인을 런던 자택으로 초대했을 뿐 아니라 비서로 고용했다. 이것이 케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장대의 이름난 문인들과 교류하며 엄청난 지적을 자극받았고 그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서 각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만약 케인이 로제티에게 찬사의 글을 보내지 않았다면 작가가 될 용기를 얻지 못하고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야기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찬사를 표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여준다. 타인의 훌륭함을 자연스럽게 드높인다. 사람들은 내심 어떤 면에서든 남보다 잘하는 것, 우월한 부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고 싶다면 그가 지닌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음을 은근하게 전하라.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당신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양분이 된다. 위대한 사상가 에머슨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자.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당신의 장점을 요란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드높이는 편이 사람의 호감을 사는데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솔직한 칭찬은 사막의 샘처럼 마음을 적신다. 여기 솔직하고 성실한 칭찬의 힘을 체감한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나의 강좌를 들은 직후 연로한 숙모의 집을 방문했고 강연 내용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지 집안을 둘러보다가 느낀 점을 말했다고 한다. 숙모님, 이 집은 저의 생가를 떠올리게 하네요. 정말 아름답고 넓게 잘 지어진 집이에요. 요즘은 이런 집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숙모는 감회에 잠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 잘 봤네. 이 집은 깊은 애정이 깃든 곳이야. 세상을 떠난 남편과 힘을 모아 직접 지었지. 이어서 남자는 집안 곳곳을 안내받으며 숙모가 소중히 간직해온 다양한 소장품들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찬사를 보냈다. 숙모는 마지막으로 그를 차고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는 마치 새것 같은 클래식 자동차가 있었다. 숙모는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에 나에게 선물한 차야. 그 사람이 떠난 뒤 한 번도 타지 않았지. 자네는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어. 그러니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라고 말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 고독하게 지내왔던 그녀에게 남자의 솔직한 칭찬은 사막의 샘처럼 그녀의 마음을 적셨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 합당한 선물을 주기를 원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관심이 가져온 선물. 고명한 판사의 저택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한 조경업자는 마음에서 우러난 순수한 관심과 칭찬 덕분에 귀한 선물을 받았다. 조경업자는 잠시 정원을 나온 판사에게 말을 건넸다. 판사님, 정말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 개들이 매년 품평회에서 입상한다고 들었는데 당연하네요.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는 느낀 바를 그저 솔직하게 전했고 이 말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다. 오, 그럼 사육장을 구경해 보겠소? 난 개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겁다오. 그렇게 한참 동안 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던 판사는 조경업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강아지를 매우 좋아하죠. 한 마리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혈통서와 주의사항까지 빼곡히 정리해 건넸다. 이 조경업자가 고가로 분양되는 강아지와 판사의 귀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판사가 각별히 여기는 취미를 진심으로 칭찬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도 칭찬을 원한다. 코닥사의 창업자 조지 이스트먼은 카메라용 투명 필름을 발명하며 엄청난 부와 명성을 이룬 기업인이다. 그러나 정상에 선 이스트먼 역시 칭찬을 갈구하는 마음은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가구회사의 사장 제임스 애덤슨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스트먼의 사무실을 찾았다. 만남 전 애덤슨은 자리를 주선한 지인으로부터 이스트먼 씨는 매우 바쁘셔서 시간의 엄격함으로 요점만 마치고 바로 나오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라는 언지를 받은 바 있다. 이윽고 이스트먼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애덤슨이 말했다. 이스트먼 씨,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을 둘러보았는데 정말 인상 깊은 공간이네요. 이토록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무실은 처음 봅니다. 저도 이런 방에서 일하고 싶군요. 방의 목재의 장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답게 섬세한 감상을 전했다. 그러자 이스트먼은 반색하며 당신은 내가 거의 잊고 지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고안했던 인테리어 장식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필름 발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화 등을 2시간이 넘도록 풀어놓은 뒤 애덤슨을 집으로 초대해 점심까지 함께했다. 물론 고액의 가구도 주문했으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래도록 각별한 친분을 쌓았다. 칭찬의 마법이 절실한 곳. 칭찬의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당신도 그 힘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가장 먼저 곁에 있는 가족에게 시도해보자. 사실 가족만큼 칭찬의 마법이 절실하면서도 부족한 곳도 없다. 많은 가정에서 칭찬과 인정의 말이 들리지 않는 지 오래되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매력을 칭찬한 때는 언제인가? 성실하고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단, 너무 갑작스럽게 칭찬을 쏟아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 매우 수상하게 보일 것이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꽃이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진솔하게 건네보라.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나는 오래된 옛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만 이런저런 당부를 할 것이 아니라 예비 신랑에게도 다음의 사항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결혼 전에 여성을 칭찬하는 것은 남성의 자유지만 결혼 후 아내를 칭찬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결혼 생활은 우호를 다지는 천성의 장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보다는 칭찬과 배려로 아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싶다면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해서 집안일을 트집 잡는 것은 금하라. 아내가 하는 일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라.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많은 이들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을 궁금해한다. 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저널리스트 도로시 딕스의 인터뷰에서 빌릴 수 있었다. 딕스는 여성 26명의 마음과 돈을 빼앗은 유명한 결혼 사기꾼을 옥중에서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다. 그토록 많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술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기술이라고 말할 건 없어요. 난 그저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했을 뿐이에요. 영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총리 디즈레일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 사람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몇 시간이곤 지루함 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20대 중반이었을 무렵 나는 어느 연회 자리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식사 도중 한 남성이 성경에 인용했다는 구절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듣자마자 그것이 성경이 아닌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대목임을 확신했고 그의 실수를 짚어주었다.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흥분을 하며 고집을 세웠고 때마침 내 옆에는 셰익스피어에 정통한 나의 오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식탁 아래로 나를 툭 치며 자네가 틀렸어. 저 말은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맞다네. 라고 말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친구에게 아까의 일을 물었다. 그 구절이 셰익스피어에 나온다는 것 정도는 자네도 잘 알고 있었어. 그렇지? 친구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건 분명 햄릿에 나온 말이 틀림없네. 하지만 우리는 즐거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었어. 그 자리에서 잘못을 꼭 지적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네에게 고마워하기라도 하겠는가? 그는 자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듣길 원하지도 않았어. 그 정도에서 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막는 원만한 해결 방법이었다네. 나의 오랜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라 라는 그의 가르침은 잊지 못할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논쟁에서 득이 되는 승리란 없다. 어린 시절부터 논리적인 이치를 따지기 좋아했던 나는 대학에서도 논리학과 토론에 열중했으며 뉴욕에서 토론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토론 관련 저서를 집필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기에 수많은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고 경청하고 결과를 지켜보았다. 그리하여 내가 도달한 결론은 논쟁은 피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논쟁이 양쪽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형태로 끝이 난다. 모두가 자신이 결탄코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득이 되는 승리란 없다. 만약 상대방이 이긴다면 당신은 패한 것이며 설령 당신이 이긴다고 해도 득이 없다. 왜냐고? 당신이 철저하게 상대를 때려 눕혔다고 가정해보자. 당장 자신은 만족스럽지만 상대는 어떨까? 논쟁하는 동안 당신은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상대는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할 것이며 깊은 원망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벤저민은 말했다. 만약 논쟁하고 반론을 펼치다 보면 때로는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승리다. 결코 상대방의 호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의 호의와 협력을 얻고 싶은가? 양쪽 모두를 손에 넣는 일은 매우 드물다. 헛된 노력. 어느 신문에 풍자 섞인 짤막한 시가 실린 적이 있다. 논쟁의 달인, 여기에 잠들다. 자신만의 옳음을 죽은 날까지 고집스럽게 주장한 자. 그가 아무리 옳았다 한들 그는 사라졌고 다른 마음만 남았다.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논쟁으로 가릴 때 당신의 주장은 분명히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관한 그 노력은 헛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논쟁으로 바꿀 수 없다. 무지한 인간을 논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윌리엄 메가두. 수십 년간 정계에 몸담으며 느낀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메카두는 무지한 인간이라고 한정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지능지수는 관계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논쟁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다. 먼저 존중하고 인정하라. 나의 강연을 들은 세무 상담자가 들려준 경험담이다. 그는 소득세 납부 문제로 세무서의 조사관과 1시간이 넘도록 말씨름을 하고 있었다. 상담사는 9,000달러의 상당의 항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지만 조사관은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된다 라고 고집하는 상황이었다. 논쟁을 하면 할수록 조사관은 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논쟁을 멈추고 화제를 바꿔 조사관을 칭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그의 업무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나는 조세를 책으로 배웠을 뿐이지만 당신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성을 쌓았을 것이다. 그 점이 무척 부럽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조사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리했던 까다로운 사례를 줄줄이 들어주더니 딱딱하던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앞서 논했던 9,000달러의 문제를 재검토할 테니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나중에 가보니 제가 작성한 납세 신고서를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세무상담사는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조사관의 마음을 간파했다. 처음 상담사와 논쟁을 벌일 때는 자존심을 지키느라 권위를 내세우며 무작정 고집을 피웠지만 상담사가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고 진실하게 칭찬하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은 것이다.